자, 빅데이터 분석의 데이터 변환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변환은 기본적으로 이제 전통적인 데이터 변환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에서 이제 좀 사용되는 그런 변환 그 두 가지 관점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 변환이 일단은 추출, 변환, 적재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ETL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이제 그 DBMS로부터 우리가 데이터를 가져오는 걸 그 지리를 통해서 뭐 이용하거나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데이터 양이 만만치 않죠. 데이터 양도 증가하고 그다음 좀 효율성 있게 전환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전환하는 도구 중에 하나인 ETL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환 작업의 난이도, 분량, 그리고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이런 데이터 전환 도구 ETL을 사용할지 말지 이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빅데이터에서의 변화는 뭐 이제 데이터의 처리 분석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이 목적 자체가 어떤 데이터베이스에서 다른 데이터베이스로 옮기거나 뭐 분석 데이터 웨어하우스 같은 이런 분석 어떤 솔루션으로 옮기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의 분석 목적에 따라서 뭐 적절한 변환 그리고 우리가 뭐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변환 그 바꾸는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제 기존에 ETL은 하지 못했던 이 정형이 아닌 비정형, 반정형의 이런 데이터들도 우리가 정형 형태로 변환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이때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환하면 이제 우리가 레거시 데이터들을 좀 우선적으로 통합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반정형이랑 비정형 같은 이런 데이터를 정형 데이터 형태로 변환해서 통합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ETL 개념을 좀 더 살펴보면 ETL은요, 일단 하나가 아니라 뭐 주로 다양한 소스로부터 수집한다는 일단 그 좀 배경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분석이나 보고를 위해서 최적화된 형태로 저장소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대량의 이 데이터를 좀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데이터 품질과 일관성을 보장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추출하는 실제 소스 데이터, 소스 시스템으로부터 추출을 하고 그리고 필요한 형태로 이제 변환을 하는 과정.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어떤 대상이 되는 타겟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웨어하우스, 더 나아가서는 데이터 레이크까지 이런 어떤 다양한 플랫폼에 로드를 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이 특징으로 데이터 통합, 서로 다른 소스를 수집해서 통합한다라는 개념. 그리고 이제 품질 향상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정제, 검증, 그다음 결측식 처리 같은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이런 품질 향상 측면을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ETL에선 또 이제 핵심인 변환이 있죠. 이 데이터를 결국엔 분석하고 어떤 보고서에 적합한 형태로 변환을 해야 되는데 그 변환 과정에 뭐 정규화, 집계, 포맷, 형식 변경 이런 것들이 이 변환 과정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능을 최적화해서 뭐 대량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타겟이 되는 그런 시스템의 조회 성능을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전체적인 성능을 최적화시킬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데이터 보안 쪽 측면에서 만약에 이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혹은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뭐 이런 데이터라면 뭐 적절하게 암호화 그리고 익명화 같은 이런 처리를 통해서 우리가 보안을 강화하는 형태로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ETL의 기능은 크게 Extract, Transform, Load입니다. 말 그대로 ETL이에요. Extract 부분에선 다양한 소스를 지원한다. 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NoSQL 그리고 파일 시스템, 웹 서비스 이런 다양한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해 오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추출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뭐 변경된 데이터만 추출한다거나 아니면 전체를 다 추출한다거나 하는 이런 어떤 리소스를 좀 최적화하면서 우리가 추출하는 기법들이 제공이 됩니다. 자, 그다음 트랜스폼인데요. 변환입니다. 이제 클렌징 과정이 여기에 들어가는데 클렌징 말 그대로 정제를 하는 거죠. 오류, 중복, 결측지 등이 포함된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정제 과정을 적절히 거쳐서 품질을 개선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표준화 측면에서 그 데이터 포맷과 그 값이 이제 표준화로 좀 일관성 있게 확보될 수 있도록 변환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데이터도 풍부해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자, 왜냐면 외부에 있는 데이터랑 결합을 한다거나 통합을 한다거나
뭐 룩업 테이블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추가 정보를 더한다거나 해서 기존의 어떤 데이터보다 좀 더 풍부한 형태, 결합된 형태의 데이터로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에 어떤 특정 비즈니스 로직, 뭐 계산을 적용을 시켜서요. 뭐 여기에 변환 과정에 추가적인 뭐 속성을 마련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규칙을 적용한 형태로 계산된 결과를 활용하는 측면으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로드인데요. 로드는 이제 대량의 데이터를 로드합니다. 뭐 변환된 데이터를 데이터 웨어스, 데이터 레이크에 좀 로드하는 부분. 그다음 로드를 최적화해야겠죠. 사실은 뭐 우리가 분석에 필요한 그런 솔루션에 옮겨가는 과정에 최적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계속 축적되고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해야 되는 관점에서 좀 이제 버든이 있겠죠. 그래서 이 부하 관리, 최적화 이런 것들을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엔 조회 성능 향상을 위해서 데이터 자체를 이제 인덱싱 과정, 그리고 저장 공간도 너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적절한 압축 기법들이 적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전후 처리 개념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데이터는 어쨌든 활용 목적에 맞게 어떤 적절한 처리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때 전 처리, 후 처리 이렇게 크게 나눠지는데요. 그 데이터의 유형, 분석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처리 방식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전 처리는 그 데이터를 우리가 저장소에 적재, 그래서 데이터 필터링, 유형 변환, 그리고 정제 이런 기술을 사용해서 변환을 하는 그 부분이 전 처리고요. 그다음 후 처리는 일단은 저장소에 적재하기 위해서 전 처리가 있었다면 후 처리에서는 저장된 데이터를 분석에 용이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석에 용이한 형태로 만드는 과정을 후 처리에 진행을 하는 거야. 그래서 변환, 통합, 축소 이런 기술들을 사용하는 단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크게 전 처리, 후 처리에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사항이 무엇일까 살펴보면 이 수집된 데이터 유형을 분류할 때는 이 분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이 되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뭐 유형을 분류한 다음에 이 데이터 변환에 필요한 알고리즘, 함수, 뭐 변환 구조 정의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전 처리에 제공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변환이 잘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필요하고. 근데 변환을 실패했어요. 우리가 이제 전처리 단계에서 변환을 해야 되는데 그 변환이 실패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다시 변환을 시도하는 재시도, 그리고 아예 변환이 잘 안 된다면 취소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변환이 꼭 다 잘 된다기보다 뭐 일부 어떤 변환에 실패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실패를 우리가 이력으로 남길 필요가 있어요. 왜 실패했는지, 어떤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로 변환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이력을 저장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전달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환된 결과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저장을 해줘야겠죠. 자, 후처리에서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 후처리에서는 뭐 어떤 잡음을 제거, 그래서 뭐 추세를 벗어나는 이런 아웃라이어 데이터들, 그래서 이걸 추세에 맞게 변환하거나 혹은 자동 추천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제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후처리니까 우리가 집계 같은, 그러니까 데이터 자체를 요약하고 집계할 수 있는 이런 기능도 제공이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특정 구간에 분포하는 값을 추출한다거나 아니면 좀 더 직관적으로 뭐 변환 발생할 수 있는 몇 변환, 패런, 이벤트 이런 것들 다 감시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저장된 이런 원시 데이터 셋과 변환한 그 데이터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로 어떤 데이터에서 어떤 데이터로 변환이 되는지 로그를 저장하는 그런 관리하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 변환하는 기술이 과연 뭐가 있는지 기술을 살펴보면 크게는 이제 5가지입니다. 평활화, 집계, 일반화, 정규화, 그리고 속성 생성 이렇게 5개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는데, 그 평활화, 스무딩입니다. 스무딩은 어떤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크게 추세를 벗어나는 이런 이상값들을 좀 우리가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갑자기 튀는 이런 값들, 여기에 이제 뭐 분포로 보면 조금 어울리지 않는 그런 벗어나는 이런 값들이 있으면 이걸 이제 구간화랑 군집화 이런 기법들을 적용해서 스무딩하게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집계를 통해서 뭐 다양한 차원의 방법으로 데이터 자체를 집계 기준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복수기의 속성을 하나로 줄인다거나, 그리고 데이터 객체를 줄여 스케일링을 변환하는 이런 기법이죠. 왜냐? 집계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복수기의 속성을 가지고 집계를 수행하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일반화입니다. 일반화는
그 특정 구간을 분포하는 값으로 스케일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어떤 특정 데이터만 잘 설명하는 게 아니라 뭐 범용적인 데이터에 적합한 모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일반화 성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반화를 거치면 뭐 사실 어떤 새로운 이상값, 노이즈 이런 거에 사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로버스트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바로 일반화. 일반화가 이제 중요하고요. 그다음 정교화가 있습니다. 노멀라이제이션. 자,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정한 구간 안에 포함되도록 하는 기법이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거리를 기반으로 하는 뭐 최단 근접 분류, 군집화, 이 거리 측정을 매트릭을 쓰잖아요. 그럴 때 이제 더 유용한 그런 변환 기술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대해서 최소 최대 민맥스 노멀라이제이션, 그다음 Z-스코어를 이용한 노멀라이제이션, 그리고 데시멀 스케일링하는 뭐 이런 기법들이 정교화에 해당하는 변환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속성 생성인데요. 이 통합하는 관점에서 새로운 속성, 특징, 피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데이터 분포의 대표, 뭐 새로운 속성, 대표할 수 있는 새로운 속성, 특징 이런 게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뭐 간단하게는 우리가 이제 뭐 그 점수, 그다음에 과목 수. 근데 전체 각각의 과목 수를 우리가 성적으로 갖고 있으면 그거에 대한 평균, 평점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평점이라는 게 새로운 속성이 될 수가 있어요. 기존의 속성을 통해서 평점이라는 새로운 속성, 피처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보안 기술입니다. 보안에서도 우리가 이제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자, 이제 사용자 인증이에요. 우리가 데이터 관리 시스템에 접근하려는 어떤 특정 사용자가 누군지, 접근 자격은 있는지. 그래서 마치 우리 로그인 하듯이 아니면 OTP와 같이 원타임 패스워드, 일회용 패스워드 방식, 뭐 전자인증, 통합 사용자 인증, 이런 인증을 거쳐서 우리가 이제 접근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에 아무나 접근할 수 있으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엔 접근 제어입니다. 접근을 제어하는 형태. 그래서 해당 개체에 대한 권한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통제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사실 읽거나 아니면은 쓰거나 실행하거나 이런 어떤 객체를 다 이렇게 접근해서 사용하려고 하면요. 그 접근할 수 있는 접근자에 대한 권한을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강제 접근 제어, 임의 접근 제어, 그다음 역할 기반 제어, 뭐 이런 여러 가지 접근 제어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암호화인데요. 암호화는 해독 불가능한 형태로 변형하는 이게 이제 가장 큰 암호화고 암호가 해독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복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호화된 걸 똑같이 돌리는 복화 과정. 이 두 가지 페어 형태로 암호화가 진행이 되죠. 근데 이제 뭐 키가 있냐 없냐 대칭키, 비대칭키 암호화로 분류를 하는데요. 크게 이제 대표적인 뭐 DS, AES, RSA, MDS, SHA 같은 암호화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개인정보 비식별화인데요. 우리가 만약에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게 일부든 전부든 우리가 삭제하는 형태로 가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비식별화를 했는데 다른 정보로 대체 그다음 결합하고 뭐 재식별이 되면 안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암호화인데 만약에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당연히 암호화를 통해서 보호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암호화가 된 개인정보 저장 후에도 데이터베이스를 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인덱싱하는 이런 기술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비식별화, 이제 우리 대상이 무엇인지를 좀 예제로 살펴보면 개인을 이제 식별할 수 있으면 다 비식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름, 전화번호, 주소, 생년월일, 사진 이런 게 다 이제 식별 가능한 정보들이죠. 그리고 고유한 식별 정보가 있어요. 고유한. 그러니까 이제 중복되지 않는 고유한 형태.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 외국인 번호, 여권 번호. 중복이 없이 고유하게 그 사람만 식별 가능한 정보입니다. 그다음 최근에는 이런 생체 정보도 비식별 대상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문을 통해서 로그인을 하거나 핸드폰을 켜거나 홍채 인식과 같은 이런 어떤 보안 해제 기술들을 사용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체 정보도 비식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단체 등의 뭐 등록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주소, 그리고 개인 특성에 해당하는 성별, 생년, 생일, 나이, 국적, 고향, 거주지, 시 군구명, 우편번호, 병역 여부, 결혼 여부 이런 게 이제 개인의 특성을 나타내는 정보이죠.
그 다음에 신체 특성도 혈액형, 신장, 몸무게, 허리둘레 이런 여러 가지 내 신체와 관련된 정보들도 있겠고요. 그 다음 신용 정보도 있습니다. 세금 납부액이 얼마인지, 신용 등급이 얼마나 되는지, 기부금, 소득분위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력 특성으로서는 학교명, 학과명, 학년, 성적, 직업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적 특성에는 PC 사용이 어떻게 되는지, 비밀번호, 쿠키 정보, 접속 일시. 그다음 가족 특성도 우리가 이제 비식별 대상이에요. 배우자가 누군지. 사실 배우자만 우리가 알고도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식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정보가 돼버리죠. 그 다음에 이제 위치 특성. 그 사람이 어디에, 뭐 언제 갔었는지 GPS로 알 수 있죠. 그리고 RFID 리더를 통해서 우리가 그 태깅 된 그 기록, 인터넷 접속한 기록, 핸드폰 사용 기록, 사진 등 이런 것들이 이제 비식별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가명 처리는 이 개인 식별이 가능한 데이터에 대해서 직접 식별할 수 없는 어떤 다른 값으로 대체하는 게 가명 처리입니다. 사실 가명 처리를 통해서 완전 비식별화 할 수가 있어요. 대신 데이터의 변형, 변질 수준이 다른 것과 대비는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일반화된 어떤 특정 대체값으로 가명 처리를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뭐 사실 가명 처리가 되면 가명, 즉 성명을 기준으로 했던 분석은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는 이런 분석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문제가 있긴 합니다. 자, 세부적으로 이제 가명 처리 기술이 뭐가 있는지 보면 휴리스틱하게 익명화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휴리스틱하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개인정보 이름을 우리가 막 바꾸겠다 그러면은 뭐 땡모 씨, 뭐 아니면 이름을 뭐 중간에 가운데 이렇게 뭐 땡으로 이렇게 뭐 바꾼다거나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뭐 A양, 뭐 B양, 뭐 C군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뭐 기사들 많이 보면 그렇게 바꾸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휴리스틱한 익명화입니다. 그리고 K 익명화는 이 속성값을 같은 속성값이 K개 이상으로 유지하자라는 사실 이제 K 익명화라는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K개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 왜냐면 K개 이상이 안 되게 되면 그 같은 속성이라고 하더라도 그 속성 값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식별 가능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K 익명화 기술을 사용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암호화가 있습니다. 암호화는 이 지금 현재 개인 정보라고 할 수 있는 걸 특정 암호화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 암호화된 결과로 개인 정보를 대체시키는 거야. 물론 이제 암호화 복호화 할 수 있는 키가 있어야 되죠. 그럼 키도 잘 어떻게 보완할지 그걸 이제 방안도 함께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스와핑인데요. 이거는 이제 특정 그 어떤 변수들의 집합에 대해서요. 어떤 데이터베이스 레코드와 연계할지를 지정해서 교환을 해버립니다. 그 두 개를 이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명 처리를 할 때 교환 방법까지 기술적으로 살펴봤고요. 그다음 애그리게이션 총계 처리입니다. 개인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통계값을 적용하는 거야. 통계값, 즉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뭐 평균을 낸다거나 뭐 이런 통계 분석, 뭐 사실 비식별 가능한데 민간 정보에 대해서 비식별화 가능한데 뭐 이제 통계값을 적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통계 분석용의 데이터 세트 작성에는 이 총계 처리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근데 이제 집계 처리가 되어 버렸으니 사실 정밀한 분석은 어렵습니다. 왜냐? 우리가 평균으로만 해도 사실 각각의 값이 아니라 평균 값이라는 것만 하면 그 정밀하게 어떤 분석할 수 있는 가치는 떨어지게 되죠. 그다음 집계 수량이 적을수록 결합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추출되거나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적어도 몇 개 이상을 애그리게이션 할지 정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세부적으로 총계 처리 기술을 보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데이터 집합, 부분 집계를 해서 민감성을 낮추는 방법인데 부분 집계, 즉 부분 그룹만 비식별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가 아니라 뭐 좀 오차 범위가 큰 항목, 소성값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통계값을 활용해서 값을 변환하는 거죠. 그다음 라운딩이 있어요. 라운딩. 라운딩은 그 올림 내림 기준을 적용해서 최종 집계를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리어레인지먼트 기존 값은 유지하면서 우리가 배열을 다시 재배열하는 겁니다. 이제 재배열한다는 게 그 어떤 정보를 섞어요. 뒤섞습니다. 그래서 정체 정보의 손상은 없이 그 민감 정보가 어떤 특정 개인과 연결되지 않도록 섞어버리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계 처리 방법 살펴봤고요. 자, 그다음 데이터 값 삭제입니다. 우리가 개인정보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요, 그 값을 삭제해 버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뭐 사실 완전히 삭제가 가능하죠. 그냥 삭제니까 말 그대로 값을 삭제하니까. 대신 삭제하면 예측 추론 등이 이제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예, 삭제해서. 근데 삭제로 인해서 당연히 분석의 다양성, 유효성,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밖에 없죠. 그 정보가 없어져 버렸으니까요. 하다못해 우리가 뭐 40명 그 학생의 평균을 낸다고 치는데 그 중에 우리가 개인정보에 해당이 된다 해서 뭐 한 10개를 뺐어요. 그러면 40명 중에 10개, 뭐 사실 한두 개만 빠져도 평균이 달라집니다. 평균 값이. 그래서 이제 값을 삭제하는 거는 이제 굉장히 엄한, 가장 스트릭트한 그런 그 비식별 처리겠죠. 자, 근데 값을 삭제할 때도 우리가 좀 세부적으로 그 기술을 살펴보면 그 민감한 속성 값이 있다면 그 속성 값 자체를 삭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성을 개인 식별 항목 자체를 단순히 제거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속성 값을 부분적으로 삭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부 값만 삭제해서 뭐 좀 대표성이 가진 그런 값으로 보이도록 만들고요. 전체를 삭제하는 것보단 낫죠. 그 다음에 데이터 행 삭제입니다. 이제 좀 비교해서 좀 구별이 뚜렷하게 식별되는 정보 전체를 이제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뭐 민감한 속성값 하나가 아닌 그 해당 정보를 가진 개인정보 내용 전체를 제거한다 해서 그 행 자체를 다 날려버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준식별자 제거를 통한 단순 익명화가 있는데요. 식별자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이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이런 준식별자를 다 제거합니다. 그래서 준식별자를 제거하다 보니까 뭐 프라이버시 침해 위협을 뭐좀 줄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살펴볼 건 범주화입니다. 범주화. 이 범주화는 그 어떤 범주에 해당하는 값으로 변환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 뭐 구간, 대표값으로 변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특정 고유 정보를 추적 혹은 식별할 수 있는 걸 방지할 수가 있겠죠. 근데 범위 말 그대로 얘도 통계형 데이터 형식입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분석 및 가공이 가능은 하죠. 근데 이제 정확한 수치에 따른 특정한 분석 결과는 우리가 사용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 어쨌든 통계형으로 데이터를 우리가 범주 기준으로 집계를 해버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범위가 구간이 좁아지면 추적 및 예측이 또 가능해져요. 즉 한마디로 범주화를 했을 때 그 범주화 혹은 범위 구간이 얼마나 좁혀질 것이냐. 그러니까 구간을 좁히면 좁힐수록 개인이라는 어떤 개개인의 정보로 우리가 좀 좁혀질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식별이 가능해질 수 있게 되는 뭐 위험이 있습니다. 자, 범주화 기본적으로는 뭐 데이터의 평균, 범주의 값 이렇게 변환하는 방법인데 이제 랜덤 올림 방법이 있습니다. 그 해당하는 범주에 대해서 해당하는 그 범위에 대해서 랜덤 값으로 올림. 자, 그리고 범위 방법. 우리가 이제 임의의 그 수 기준으로 범위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뭐 특정 분포 구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뭐 나이로 치자면 나이를 뭐 10대, 20대, 30대 이렇게 범위를 나눌 거냐 아니면은 뭐 특정 그 구간이 아닌 예를 들어서 뭐 20세 전, 뭐 40세 이후 뭐 이런 식으로 크게 잡을 수도 있겠죠. 자, 그다음에 세부 그 정보 제한 방법인데요. 개인 식별이 될 수 있는 항목을 민감 항목 또 뭐 혹은 하이 비저빌리티 높은 시각 항목이라고도 하는데 좀 민감한 항목이면 그거에 대한 상한 하한을 코딩하거나 아니면 구간을 좀 재코딩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노출을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드 라운딩 제어 올림인데요. 사실 우리가 랜덤 올림 방법을 취하게 되면 그 랜덤 올림 하다 보면 이 합이 일치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특정 행과 열, 그 합이 일치해야 되는데 일치가 안 돼서 합이 안 맞는 그런 올림 결과를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어 올림 방법은 합은 적어도 맞게끔 제어를 일치시키면서 올림을 하자 이거죠. 자, 그리고 데이터 마스킹인데요. 마스킹은 뭐 개인 식별 정보에 대해서 뭐 전체를 혹은 부분적으로 대체값으로 변환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름으로 치자면 중간을 뭐 땡으로 바꾸거나 뭐 별로 바꾸거나 아니면 노이즈를 추가하거나 할 수가 있겠죠.
물론 데이터 마스킹도 완전 비식별화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원시 데이터의 구조에 대한 변형이 좀 적어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근데 자주 사용은 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마스킹을 할 경우에는 뭐 이 정보 자체를 활용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킹 수준이 너무 낮으면 또 추적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적절하게 마스킹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마스킹 방법을 이제 좀 세부적으로 보면 임의의 잡음을 추가하는 뭐 숫자나 뭐 임의의 숫자 등 뭐 이런 거를 좀 식별 방지를 위해서 추가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공백, 블랭크를 넣거나 아니면 임퓨테이션, 그 대체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비식별 대상 데이터를 선택한 다음에 공백으로 바꾼 다음에 뭐 대체를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공백을 이제 채우는 거죠. 공백으로 바꾼 다음에 공백을 다른 값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마스킹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 일단 절차상으로는 사전 검토, 비식별 조치, 적정성 평가, 사후 관리가 있습니다. 사전에는 뭐 하냐? 사전 검토. 만약에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있냐 없냐? 사실 개인정보가 없으면요. 이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비식별 조치가 필요 없어요. 근데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비식별 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걸 먼저 사전에 검토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비식별 조치로는 뭐 식별자 조치 기준, 속성자 조치 기준, 그리고 비식별 조치 기준이 있는데 식별자, 사실 우리가 포함된 식별자는요. 이 원칙적으로 삭제해야 됩니다. 식별자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속성자, 우리가 분석 목적에 관련이 없는 속성이 있다면 사실은 삭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식별 조치가 하나가 아니라 이제 여러 조치 방법을 이용해서 뭐 복합적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정성 평가인데요. 이 적정성 평가는 비식별 처리를 했어요. 비식별 처리를 한 다음에 그 좀 관련된 정보보호 책임자 3명이 이상이 이런 전문가 평가단으로 구성이 돼서요. 이게 과연 이 적정한지, 이 비식별 처리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뭐 여기에는 이제 어떤 평가 기준으로 K 익명성, L 다양성, T 근접성이 있을 수 있겠죠. 자, K 익명성 말 그대로 준식별자의 속성들이 그 동일한 레코드가 K개 이상은 되게 만드는 거야. 아니 그 속성이 준식별자 속성인데 어떤 개인 한 명만 그 속성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식별 처리가 돼버리는 거야. 우리가 식별이 안 되게끔 만드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K개 이상은 하자라는 이제 방법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K 익명성 뭐 어느 정도 프라이버시 보호가 되겠지만 여기에 이제 동질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뭐 그거를 뭐 배경 지식 뭐 이런 극복을 통해서 이 익명성 자체 이거를 이제 이게 뭐 노출이 될 수가 있어요. 식별이 다시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익명성 방법을 좀 개선하고 고치고자 L 다양성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T 근접성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 동질 집합의 민감 정보의 분포에 따라서 이 분포가 유사한 차이를 보이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거 분포가 다르다라는 것 때문에 또 이제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민감 정보의 분포가 좀 유사하게끔 만드는 그런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KLT 이 세 개의 어떤 적정성 평가 기준을 만족하면 우리가 이거는 적정하다, 비식별 처리가 잘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뭐 비식별 처리가 잘 안 됐을 경우 평가 결과가 부적정이면 부적정이니까 다시 추가 비식별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적정일 경우에만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에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 제공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사후 관리입니다. 사후에도 이 비식별 우리 이 비식별이 된 거에 대해서 그냥 공개했으니까 비식별 했으니까 여기에 뭐 그냥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정보랑 결합해서 다시 식별될 수 있는 이런 존재가 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인 어떤 재식별 가능성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외부나 3자에게 제공을 했을 때 어떤 특정 데이터랑 결합했을 경우에 또 재식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이런 모니터링을 수행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그 데이터 변환에 대해서 변환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변환에 사용되는 기술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변환에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할지 보안 신뢰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어떤 방법들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